반갑습니다. 쌤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녹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증주에서 지식은 인식 주체의 개입 없이 온전히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거는 워밍업 시간에 한번 다뤘었죠. 지식이란 건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있다. 근데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인식 주체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지식도 있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바로 다음 문장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실증주의는 이 객관적 지식만을 진짜 지식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인식 주체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형이상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지식은 일종의 사이비 지식이 되는 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증주의는 인문학적 지식을 진짜 지식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가짜 지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이 문장 보세요. 요 전제라는 표현은 일단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될 단어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전제는 필요 조건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필요 조건. 좀 말이 어렵죠. 필요 조건 또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문학적 지식은 인식 주체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즉 바꿔 말하면 인식 주체의 적극적 역할이 없다면 인문학적 지식은 성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거 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형이상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지식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인문학적 지식이 좀 더 큰 상위 개념이고 형이상학은 그 인문학적 지식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요 둘은 또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함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일단 지우고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문장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아주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조금 지루하더라도 잘 따라와 주세요. 딜타이는 학자 이름이겠죠. 인간의 모든 지식을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실증주의. 실증주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평가하고 있다. 즉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즉, 과학적도 여기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이 개념으로도? 과학적 지식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증주의에 반대하며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구분하였다. 그래서 여기 자연과학이 있고 그렇지. 여기에 정신과학이 있는 거예요. 느낌 알겠죠, 여러분? 어떤 식으로 지금 개념어들을 추출해내고 있고 그들 간의 관계를 처리하고 있는지 느낌이 조금씩 올 겁니다. 정신과학의 방법은 인식 주체의 개입을 기꺼이 인정하는 이해입니다. 자, 기꺼이 인정하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 편에 서는 거 알고 있겠죠. 자연과학의 방법은 인식 주체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는 설명이다. 즉,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은 인식 주체의 개입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로 질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각각의 분야의 고유한 방법이 존재하는 점을 역사람은 강하게 주장하면서 정신과학의 고유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와 유사한 맥락. 여러분, 이는 누구예요? 그렇죠. 지금 바로 앞문장에 나와 있던 어떤 내용을 가리킬 때니까 사람 나오지 사람 학자 이름 그러니까 딜타이를 얘기하겠죠. 딜타이가 주장한 이 이론과 유사한 맥락에서 베르그송은 형이상학이 지닌 고유성과 도자성을 구체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부각하였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서도 인문학적 지식이 여기 있는 건 알겠고 그리고 베르그송은 여기 또 베르그송이 놓이고 이거는 딜타이죠. 딜타이. 방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뭐와 관련해서? 형이상학. 자, 베르그송은 사물을 인식하는 매우 상이한 두 가지 방법으로 형이상학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기서도 상이하다는 말이 뭐예요? 매우 상이하다. 매우 다르다. 서로 대립된다는 뜻이죠. 분석과 직관을 구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말은 꼭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 나가야 돼요. 분석과 직관을 구분한다. 분석은 우리 사물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분석. 직관은 우리가 사물의 내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여러분 함축한다는 말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논리적으로도 일단 지금은 어떠한 뜻을 같이 갖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일단 이 문장만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이 둘이 대립되는 개념인 걸 알고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좀 한 발짝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 개념이 뭘까요? 속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분석과 직관의 속성.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분석은 우리가 사물 주위를 돈다는, 그리고 직관은 우리가 사물 내부예요. 여러분, 주위라는 건 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외부죠, 외부. 즉, 분석과 직관은 사물을 두고 공간적으로 외부냐 내부냐로 서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모험담을 읽고 있다고 하자 작가가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기호에 불과하며, 여러분, 기호 자체가 어떤 특정한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호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쉬운 말로 바꾸면 언어예요.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어도 기호의 일종이기 때문에 주인공에 대한 그만큼의 관점을 내게 제공해 주는데, 분석은 이러한 상징이나 관점과 관련이 있다. 분석은 이러한 상징, 관점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보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작가가 묘사한 인물의 성격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나 사물과 비교해 봄으로써만 파악할 수 있답니다. 즉, 왜 그럴까요? 내부로 들어갈 수 없거든. 외부에서 그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징이나 관점은 나를 인물의 외부에 위치시키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알겠죠? 그 인물이 다른 인물과 공통으로 지니는 것을 알게 할 뿐이므로. 공통. 왜? 비교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대상과 비슷한 면을 발견하고 인물의 성격이 어떨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알게 된 것은 인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며 불완전한 표성이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을 통해서 그 인물의 성격을 추론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히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 그 말은 얘들아, 이미 여기까지 읽은 순간 느낌이 올 거예요. 그렇지. 직관이란 방법은 그렇지. 그 인물의 고유한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충분히 추론해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도 보이죠. 여기 딱 보이죠. 아주 중요한 표지 여러분.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달라진다. 직관은 한순간 내가 주인공과 합치 할 때 경험하는 감정. 즉 단순하고 불가분, 여러분, 나뉘어 줄 수 없는 느낌이랍니다. 요것도 결국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공의 말과 행동은 불가분한 느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감정이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인물에 몰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물의 고유한 것, 즉 본질을 구성. 여기서도 즉이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니까 고유한 것과 본질은 결국 같은 의미예요. 본래 내적인 것이므로 외부에서 지각될 수 없고 다른 것들과 같은 단위로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은 그렇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대상과. 표현되지 않는다. 베르그송이 말한 분석과 직관의 구분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상징적 표현과 인물에 대한 불가분한 느낌 사이 구분에 해당된다. 상징적 표현, 분석, 불가분한 느낌, 직관. 그래서 다시 써보면 요거는 고유한 것, 즉 본질, 이렇게 서로 대립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계속 분석은 우리가 지닌 관점과 대상을 표현하는 상징에 의존하므로 서로 관련된다고 하죠. 상징을 통해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끊임없이 관점을 증가시켜 가면서 불완전한 표상을 완성하기 위해 무한히 계속되는 방법이다. 요게 불완전한 표상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때 분석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한히 계속된대요. 무한히 계속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혹시 추론할 수 있을까요? 요게 여러분, 요번 수업의 질문입니다. 질문. 여러분이 영상을 잘 보고 실제 쌍방향 소통을 할 때 요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퀴즈를 심어 두겠습니다. 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 물론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도 되지만 계속해서 지금 느낌이 알겠죠? 표현을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건 사실 알 겁니다.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혹은 같은 계열,
혹은 좀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같은 집합에 놓여 있는 그런 개념들을 달리 써가면서 계속 의미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 추론할 수 있는지 내가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만날 때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또한 분석은 대상을 기지의 요소로 환원시키는 작용으로, 대상을 기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소로 환원 바꾼다 작용으로 보편적, 여러분 보편적, 이게 좀 중요하다는 느낌이 와야 돼요. 왜 그럴까 얘들아? 앞에서 분석은 공통적 이 얘기 했거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편적도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다른 대상들의 측면에서 대상의 본성을 표현한다. 왜? 그 둘을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파악하는 거거든. 공통점이란 보편적, 서로 의미 맥락으로 그렇죠, 유사하죠. 결국 분석의 방법은 그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서는 그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이 문장에 담겨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의 힌트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했을 때 잘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그 대상이 다른 대상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며 대상이 독특한 것을 결코 알 수 없다. 오케이. 그러면 직관은 독특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 얘들아, 독특하다는 말은 결국 고유하다는 말, 본질과 통하는 개념이에요. 이해 반응 중요하지. 직관은 특정한 관점이나 어떤 상징에도 의존하지 않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점, 상징은 분석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관은 지적 공감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상 안으로 투사하고, 대상 안으로 투사한다면 대상 안으로 감정 이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대상의 존재와 동일시. 오케이. 여기서 나왔지. 합치, 요것과 불가분 다 통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분석의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은 상대적인 것에 멈춘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직관의 방법에 의해 얻어지는 지식은 가능한 경우에 절대적인 것에 도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대립되어 있는 개념, 상대적이라는 개념. 여기는 절대적. 여기는 보편적이라고 했다면 요것과는 독특. 뭐 개별적이란 말도 충분히 같은 의미 맥락에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식은 직관에서 분석으로 이행할 수는 있지만, 직관에서 분석으로 이행할 수 있답니다. 분석에서 직관으로는 갈 수가 없답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까 쌤이 심어놓은 질문과 계속 연관되는 거예요.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수는 없다. 분석에서 직관으로 이르는 길이 없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는 분석이 보편적 개념이란, 계속 나오죠. 분석은 보편과 연결되는 겁니다. 틀에 비해서 개별적, 즉 독특하다, 개별적, 이미 나오고 있네요. 이룰 수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때 개념은 한 대상의 부분들이 아니라 인위적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없다면 적어도 정보의 관계들은, 개념들의 관계들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세요. 요렇게 다른 하나는 이때 개념은 한 대상의 부분들이 아니라 인위적 요소들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수 없다, 이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많은 대상의 공통적인 것을 포착해서 계속 공통적이다, 보편적이다 느낌 오죠? 유사성을 추출한 것으로, 유사성도 결국 같은 말. 유사성은 대상의 속성이고, 속성은 마치 이 성질이 지닌 대상의 일부분이 것처럼이에요. 것처럼. 여러분, 것처럼이라는 맛은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그렇지. 실제로는 그 대상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작년에 선생님 예를 들지 않았나요? 대건쌤은 이진욱처럼 생겼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비꼬는 거지. 왜? 이진욱이 아니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즉 여러분, 여기 직관은 요소와 대립되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게 부분이에요. 부분.
계속 봅시다, 여러분. 계속 봅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계속. 베르그송은 이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한 대상의 부분이라고 잘못 추론한다고 지적했다. 아, 자 보세요. 한 대상의 개념은 인위적인 요소야. 근데 문제는 이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베르그송은 이걸 특별히 더 정의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나 개념은 한 대상 안에서 어떤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이에요. 임의적이라는 말은 마음대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분이 아니라 요소여야 된단다. 부분은 대상 안에 함축된 전체를, 부분은 대상 안에 함축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도 함축이란 말 나오죠. 중요하지. 부분 안에는 이미 전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부분들이 주어지면 전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많아지면 전체 대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이것도 중요한 표지. 요소는 대상의 구조 전체를 함축할 수 없고 부분은 전체를 함축하고 있지만 요소는 전체를 함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원래의 대상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없다. 즉 요소만으로 절대 전체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개념들의 어떤 결합도, 즉 이게 여러분 이제 거의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오케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념들의 어떤 결합도 대상을 온전하게, 여기 너무 나오네요. 복원하지 못하는 것은 개념들이 바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개념이란 건, 자 선생님도 개념이란 말 썼어요.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개념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근데 베르그송이 말하는 개념은 일단 일정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개념의 의미를 차용하고 있지만 학자 나름대로 이 개념에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차이들을 좀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존의 상식에만 의존해가지고 글을 읽게 되면 오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독을. 알겠죠? 조심해야 돼요. 이 지문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면 서로 이미 나옵니다.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실증과학의 수단이 되는 분석은 대상의 주의를 돌도록 계속 나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운명 지어져 있으면서도 그 대상을 포착하려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여기에 답이 나오네.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형이상학은 실제를 분석하는 대신 직관한다. 즉 형이상학은 실제를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파악하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없어도 되는데 마지막 문단이 다시 한번 나와서 이 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사실은 없어도 되는데 절대적으로 파악하며 실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취하는, 왜 여러 관점을 취하는 대신이란 말은 여러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관점은 그렇죠, 분석과 관련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실제 안에 위치하고 부호적인, 여러분 여기서 부호라는 말 같은 말 기호예요. 기호적인 표현이나 번역 혹은 재현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면서 실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물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한다. 즉 베르그송은 인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분석과 직관에 대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자, 여기까지 지문을 분석했습니다. 자, 아직도 혹시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꼭 문제를 풀고 나서 이후 문제 해설 강의를 보도록 합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따라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참고 견뎌내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올해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